이 사건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양광준 사건을 정리해보면 11월 7일 양광준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양광준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가 보류됐고요. 지난 11일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3일 양광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논란으로 불거지는 게 바로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교수님, 이번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근거가 좀 어떤 거죠? 네, 일단 현재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이제 제정되어서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이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이 세 번째 요건, 이 모두를 충족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성명 그리고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만약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돼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요건, 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그리고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이 세 가지를 검토하여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법 이제 시행령과 따져볼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은 7명 이상 또 10명 이내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2017년도부터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원이 7명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4명이 이제 외부 4명 이상이 외부 위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신상공개위의 외부 위원은 법조계나 또는 학계에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 또는 뭐 검찰총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이제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성과 일관성이 이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협이라든지 또는 의사협회 이런 지역별 관계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위촉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 공개위에서 이 공개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도 검토를 하고요. 또한 이제 인권 침해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2차 피해 우려와 같은 공개 제한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이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변호사님이 현역군인 최초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이 됐지만 이 피의자는 신상정보 공개에 이제 반발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은 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좀 근거가 궁금한데 네. 이런 경우에 또 재판부에 어떤 사항을 좀 고려를 할까요? 그 신상 정보 공개도 하나의 행정 처분입니다. 어떠한 국가가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뭐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나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것인데 국가나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렸을 때는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데 이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그 집행 공개를 하는 것 자체를 정지해달라. 집행정지고 가처분은
가처분의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무엇이냐 하면 아직 본안 재판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일단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뭐 명예나 혹은 인권이나 다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령 이 사람이, 이 신상정보 공개되는 사람이 알고 보니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뭐 혹은 지금 무죄 추정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법원은 피의자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또는 이미 증거관계가 다 밝혀졌고 피의자도 이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은 합니다. 이 기각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실무적으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처럼 각종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들 있잖아요. 네, 네. 행정심판위원회나 뭐 노동위원회나 뭐 건축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의사적 합의체 기구인데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조계 인사든 뭐 의료계 인사든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적 합의체로 결정을 내렸는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에 뒤집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각 결정이 좀 신속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혹시 공개를 거부해서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진 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해서 그것이 이제 인용되었다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해서 이제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거나 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법원이나 이제 경찰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 안 해도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한 거죠. 경찰 그 차원의 수사기관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예를 좀 들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여성 혐오 논란을 낳기도 하였던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정신질환이라는 그 이유로 이제 비공개 결정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올해 5월에 발생했던 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요건들 중에서 피해자 가족의 우려. 왜냐하면 피의자의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피해자의 정보까지 이어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의 유가족의 우려를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